대한항공에서 계셨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115개 나라에 총 16,000여 시간을 비행을 하셨대요. 대단하시죠? 네. 오늘 어려운 분 모셨고요. 또 정인훈 기장님이 오시니까 또 관련 유사 직종에 종사하시는 그 항공 관련된 그 분들이 오셨어요. 또 이 기장님이 어쩌다 파일럿이라는 책도 집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좋은 주제를 많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저의 첫 오프라인 당연히 굉장히 긴장되고요. 여러분만 할 때 대학 생활했던 그런 감흥도 떠올라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어젯밤에 흥분된 마음으로 간신히 잠을 청했어요. 남서울대학교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현재 에미레이트 항공의 777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거의 몇 년도 차이 날까요? 제 아들이 8개 제가 논산 유병소에 군대 입영을 시키고 왔기 때문에 아마 거의 처음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차이가 나지만 마음은 저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강의할 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제가 인솔하는 제가 이끄는 저희 팀이 한 16명에서 17명 정도 한 번 비행할 때마다 저희 항공사에서는 한 150개 국가에서 다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 있는 MRT라고 하는 그 중동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외국인들로 구성된 팀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끌고 제가 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분위기예요. 어색하잖아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인종의 다른 나이, 다른 성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할 때 제 크루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잘 화질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브리핑할 때 전면을 봐야 돼요. 이 영상은 아마 저희가 대서양 어딘가를 횡단할 때 찍었던 영상이에요. 고도 한 35,000피트에서 구름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높은 구름들을 볼 기회는 저희도 되게 드물어요.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성층권이거든요. 구름이 별로 올라오지 않아요. 대신 상층권에 올라가면 이런 구름을 만나면 무조건 피해야 돼요. 여기 안에는 이제 얼음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비행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행하면서 회피하면서 여기 같이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이 장소가 저희 사무실이에요. 저희 조종사들끼리 얘기할 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뷰를 가진 사무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뷰를 가지면서 비행을 하는 게 제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영상 부탁드립니다. 는 항공에 관련돼서 관심도 없고 또 재미도 없고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티베이션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드리고 있는 시간과 노력의 10분의 1만 드리고 해외에서 직장을 구하실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 어쩌면 5배 정도의 소득과 여가 시간 그리고 삶의 퀄리티가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오늘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고 질문도 주시고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오늘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선발해서 저기 있는 제 책과 또 저가 만든 선물이 또 있어요. 제가 선물을 나중에 드릴 겁니다. 질문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분들은 가지 마시고 끝나시고 저한테 와주세요. 회사로 출근을 시켜줘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 회사가 조종사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쇼퍼 서비스라고. 비행이 끝나면 비행이 끝난 자리에서 저를 태우고 쇼퍼가 저희 집 앞 근처에서 전 세계 어느 항공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서비스예요. 왜 저렇게 할까요? 보다 좋은 조종사를 전 세계에서 뽑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모든 조종사들이 이 회사를 가장 자신들의 이상적인 회사라고 생각하는 회사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거북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제 얘기가 그래도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이 사진을 처음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 다음 영상부터. 저는
비행 생활을 계속했지만 어느 기회에 글을 좀 썼어요. 그래서 하나둘 글을 써가지고 그 글을 항공 관련 웹사이트나 그런 데다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좋아서 그 저의 경험들,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스토리들을 하나둘씩 옮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책이 되는 거예요. 책 정도 읽으려니. 그래서 지금도 와 계시지만 출판사 대표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꽤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항공 관련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저 책을 한 번도 다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은 영어로는 페이지 터너라고 그래요. 페이지 터너라고 하면 술술술 읽힌다는 뜻이에요. 술술술 읽히는 책이니까 꼭 질문을 하셔가지고 한 번씩 무료로 받아가세요.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예요. 이 책 때문에. 예. 오늘 제가 클릭을 해서 제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보잉 777 칵핏이에요. 원래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공식적으로는 여기에 제 회사를 대표해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도 없고 제 로고를 쓸 수도 없고 회사에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외항사에 있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지만 국내 항공사에 계시는 기자님들 같은 경우 더더욱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저 말고 한국에 계신 기자님이 강연을 하는 것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외항사에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굉장히 소중한 기회고 여러분도 오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한번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타는 비행기는 보잉 777이라는 보잉 회사에서 만든 쌍발 항공기 중에는 가장 큰 항공기예요. 많이 태울 때는 440명까지 태워요. 뒤에. 가끔씩은 비행하다가 이렇게 숫자를 보면서 440명. 내가 이 440명을 뒤에 태우고 있어라는 그 중압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가장 멀리 간 시간 기록은 17시간 30분을 비행했어요. 두바이에서, 제가 지금 두바이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오클랜드까지 17시간 30분이 걸려서 비행을 한 기록이 가장 긴 시간이에요. 17시간 30분 비행하면 정말 하루가 다 가죠. 하루가. 그전 준비한 시간, 그 후에 내리는 시간까지 합쳐 24시간 정도 걸리는 비행. 인간이 만든 쌍발 항공기, 제트 항공기 중에서 가장 큰 항공기고 가장 큰 엔진, 가장 강력한 엔진을 쓰고 있어요. 저 뒤에 보시면 저 직경이 보이시죠? 저 직경 안에 737 항공기 동체가 들어가요. 그 정도로 큰 항공기예요.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제가 하면서 무수하게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이 저한테 벌어져요.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에 가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가고, 에미레이트 왔을 때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미 그 심리학자 어떤 분이 책을 써놨더라고요. 저 책이 꽤 유명한 책인데 Give and Take라고 해서 심리학자가 나눈 거예요.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로.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고, 매처가 있대요. 기버는 뭐냐면 자기의 이익에 우선해서 보다 더 남들한테 주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늘 주위를 밝게 만드는 사람. 테이커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사람. 매처는 뭐냐면 그거에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기버가 있을 것이고 매처가 있을 것이고 테이커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성향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근데 저는 저기에서 기버에 해당돼요. 기버. 제 이익에 앞서서 남한테 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게 저한테는 맞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바라보면 좀 있으면 설명을 하겠지만 늘 줘요. 그냥 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늘 저한테 했던 불만이 인생 30년 동안 지금 같이 살았지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안 챙기고 남만 먼저 이렇게 해줘. 그게 제일 큰 불만이었어요. 어떻게 자꾸 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89년도에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영어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바로 영자신문사에 들어갔어요. 영자신문사에 들어갔던 이유는 다 그렇잖아요. 그 신문사에서 들어와서 신문을 같이 만들어달라. 그 당시엔 장학금도 없었어요. 그냥 들어와서 이제 억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신문을 만들게 되고 단지 장점은 뭐냐면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고 있었다는 거. 영어 타이핑을 배우고 컴퓨터를 배우고 편집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사를 작성하고 배포를 하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인쇄한 종이에서 느껴지는 그 잉크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한 절반 정도의 동기들이 다 군대를 갔어요. 첩첩한 신경이 들지만 기다렸어요. 2년이 지나고 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군대 가서 누군가는 국장을 해야 되는데 국장할 사람이 저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에 어쩔 수 없이 한 3년 동안 남아가지고 기버이기 때문에 제 적성 때문에 남아서 편집장까지 하고 그 일로 해가지고 4년 연속으로 대학에 남아서 마치고 군대 가지 않은 상태에서 4학년 때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지금도 제가 악몽을 꾸는 때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인생의 시점에서. 하나가 대학교 4학년 때 악몽을 꾸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악몽을 꿔요. 지금도 꿔요. 지금 위치에서도 그 순간에 들어가서 그때 그 절박한 마음, 나는 뭘 하지? 이게 될까? 가능할까라는 그 고통이 느껴져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저한테 커다란 어떤 도움이 되더라고요. 군대를 어차피 이렇게 늦었으니까 4학년 맞추고 가야 되겠다. 장교로 가야겠다. 학사장교 시험 봐서 육군, 공군, 해군을 골라서 가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신문사도 나와야 되고, 근데 그 당시에 제 과에 있던 외국인 교수님들이 신문 교정을 받던 분들이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들어와서 내 조교를 해줘. 그래서 저는 대학 4학년 전 학년을 제 방이 있었고 제 책상이 있었어요. 도서관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공부를 도서관에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점도 모르겠어요. 요즘 어떤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가서 학교에서 제 학점을 떼봤어요. 평균 평점이 3.5 나오더라고요. C도 많고, 예. 정말로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영어 과목은 다 A예요. 제가 영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영어 과목은 다 A. 신문을 만드는 3년, 마지막 1년은 제가 모시는 외국인 교수님하고 여행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어딜 갈까를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대전 병무청이 선화동에 있었는데 그 병무청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를 지원해야 될까를 고민하니까 이건 굉장히 절박한 문제잖아요. 제가 만약에 장교 시험이 안 되면 사병으로 끌려갈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터벅 걸어 들어가는데 저 끝에 홀에서 어떤 분이 사복을 입은 분이 저를 보고서 왜 저분이 이쪽 오세요? 그러면 딱 갔더니 당신 안경 써요? 그러면 안 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 방 오세요. 그러면 저 그분 따라 들어갔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공군 모병관. 공군 모병관이 저를 불러서 저기 책상에 앉혀놓고서 이렇게 팜플렛을 하나 딱 펼치는 거예요. 그게 공군 조종사, 전투 조종사 모집 팜플렛이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저는 영문과 문학을 하고 회화를 하고 하는 사람한테 조종사를 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종사가 되려면은 엔지니어리든지 수학과라든지 이과를 전공해 조종사가 되는데 어떻게 저 영문과 출신한테 조종사를 권하세요? 공군이 조종사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과정을 오픈했는데 지금 조종사가 부족하니까 이미 지원을 하면 확률이 높아요. 한번 생각해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팜플렛을 들고 대학교에 제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학생생활연구원이었어요. 한남대학교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심리상담소에 가서 내가 이 조종사라는 직업에 적성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검사를 해요. 한 4-5시간 정도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그 며칠 동안 분석을 해서 심리학자들이 저한테 추천되는 직업을 한 리스트를 한 100개 정도를 적어줬어요. 거기에는 선생님 없고요. 기자 없고요. 출판가 없어요. 제가 적성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 근데 찾아보니까 조종사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저한테 조종사를 있다고 적성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문과의 학생이고 문과를 공부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계열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시험 과정 중에 하나가 제가 만점이 있는 거예요. 만점이. 그러니까 뭐 문학, 뭐 스펠링 뭐 이런 것들은 다 만점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만 만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간 지각력.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게 뭔지. 뭐냐면 기어 박스를 90도 각도, 180도 각도로 틀어놓고 그 다음에 물건을 위아래로 뒤집어 놓고 그게 보이는 각도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 힘의 작용을 맞추는 건데 거기서 만점을 받은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인홍 씨는 조종사가 될
스킬을 타고났어요. 일단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공군 조종사 시험을 받고 뒤에 보이는 사진이 제가 공군에서 비행훈련 때 탔던 T-37이라는 고개를 하는 비행기, 그런 비행기를 타서 비행 조종사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대학 4학년 때 그분이 모병관이 저한테 조종사 해봤다고 안 해봤으면 저는 아마 지금 잘했으면 선생님? 하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예. 제가 적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전혀 적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군 비행훈련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렵지 않았던 이유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 뒷사진이 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대학 4학년을 보내면서 아까 지금 카메라를 담당하고 있는 후배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생활을 해봤잖아요. 신문사에서 신문을 만들면서 선배들 후배들하고 3년 동안 내가 리더로서 팔로워로서 진행을 해봤잖아요. 데드라인을 맞춰가면서 신문을 만들어봤잖아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신문 헤드라인에 오타가 나오는 걸 봤잖아요. 이런 책임감이 내 몸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를 나왔던 사람들, 그 다음에 항공대 ROTC들이 전부 대다수인 99%에서 제가 1%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데 따라가겠더라고요. 어렵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럴 바에는 사관학교 안 가고 내가 저기 어느 대학교 영문과 갈 걸. 그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비행을 해서 공군에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기버라고. 제 적성이 누굴 도와줄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군 비행훈련뿐만 아니라 비행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도와줘요. 뭐로 도와줄까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영어예요. 저는 영어를 대학교 때 꽤 잘했어요. 왜냐하면 제 과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영어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회를 꽤 잘했어요. 그 무리에서는. 대학 졸업할 때 대학 영어과 교수님이 저를 졸업하기 전에 초청해서 차를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이놈아, 너 졸업하기 전에 내가 이 말해서 미안한데 너는 앞으로 조종사가 되니까 여기까지인가 봐. 여기까지인가 봐. 그 말이 뭐냐면 너가 지금까지 배웠던 영어의 수준은 더 이상 진보할 수 없을 거야. 너를 여기서 놔줘서 나는 참 안타까워. 너가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계속 영어를 공부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난 너를 놓친 게 안타까워. 대신 너희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너처럼 영어를 단시간에 잘할 수 있을지 그 노하우 좀 알려줘.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떠나고 공군에 들어갑니다. 공군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기적이 또 벌어져요. 군에 갔다 온 분 손 들어보세요. 공군 갔다 온 분 손 그대로 유지하세요. 공군 갔다 온 분. 아직 학생들은 많이 없네요. 자, 내리셔서 감사합니다. 예. 군은 누가 이끌어갈까요? 우리나라의 군은 사관학교 졸업자들이 이끌어가요. 공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사관학교 졸업자들이 99%의 별을 달아요. 99%의 혜택을 가져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주주고 그 사람들이 만든 문화예요. 저는 1%의 마이너리티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공군 참모총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돼요. 저 유학은 미 공군대학교에 외교관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외교관 자격으로 제 와이프와 둘이 동행해서 모든 비용을 미 국방부하고 미 국무부에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그거에 선발돼서 가는데 이게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에요. 저 과정을 어느 누구도 비사관학교 출신들을 보낸 적이 없고 저 이후에도 보낸 적이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갔다 왔어요. 지금도 공군에 감사하는 이유가 저 일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놔요. 저 과정을 갔던 일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중2 때 군대 갔다 온 분은 알겠지만 을지 포커스를 하고 10월만 되면 이제 그 전쟁 연습을 해요. 워게임을 연합사 용산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공군에 중2로 참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절반이 미군, 절반이 한국군 나눠가지고 워게임 하는 컴퓨터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게임을 하면은 다 컴퓨터로 입력하고 데이터를 빼고 병력을 어디로 이송하고 어디를 공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과 한국군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어가 안 돼서.
그래서 문제가 막 벌어져요. 시간은 막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디브리핑으로 커멘트가 되니까 각 유닛 육군이나 뭐 담당된 부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코멘트가 나올까 봐. 근데 제가 거길 가봤더니 다 절절 내고 있는 거예요. 장교들이, 하사관들이, 미군과 대화가 안 돼서. 근데 제가 딱 가서 공군 제 업무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이분들을 도와줬어요. 제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특전사에서 오고 해군 UDT에서 오고 공군에서 오고 육군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정중히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그 분야의 소령 중령들이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난리 났어. 나 좀 도와줘. 가보면은 거기 이제 대령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특작부대가 핀포인트 해가지고 북한군에 떨어뜨렸는데 잘못해가지고 좌표를 잘못 찍어가지고 중국에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한테 가서 자 이거 핀포인트 계산 잘못해가지고 코드를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빼달라. 그 얘기를 해준 것밖에 없어 사실은. 그런 일들을 제가 2주 동안 해요. 그래서 제 일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하면서 많은 분들을 도와줬어요. 그때 정말 많은 각 분야의 군 선배들을 만나게 돼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어느 날 마지막에 이제 모두 정리하고 떠날 쯤에 저한테 육군 소령군이 육군 특전사 베레모 그분이 다가와서 그래, 정중히 할 얘기가 있어. 우리가 정중이한테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어서 서로 다 토의를 했어. 육군, 해군, 공군 다 모여가지고 이번 훈련에서 육군한테 배정된 사성장군 상이 있는데 이 상을 공군에 양보할게. 그리고 그 상은 정중이한테 주고 싶어. 내가 이미 공군 당신 상관한테 다 이겼으니까 기쁘게 받았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가 다 당신한테 할 수 있는 배려야. 그래서 저는 그 상을 제가 받아요. 육군한테 배정된 사성장군은 육군의 소령 중령이면 진급이 보장된 상이에요. 그 상을 공군 중위한테 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때 공군 담당관님이 중령이셨는데 이분이 팬텀 조종사예요. 팬텀 파이터 조종사였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정중히 얘기 다 들었어. 자랑스럽다. 너를 알게 돼서 내가 좀 기분이 좋아. 내가 모든 그 칭찬을 너가 받으니까 내가 받았어. 이 상은 2년 후에 제가 작사 공군 작전사령부에 파견을 나가서 거기서 2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그때 저 과정에 공고가 난 거예요. 저거는 공군 사관학교 졸업장 아니면 보낸 적이 없는 과정인데 제가 굉장히 당돌해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고 물론 시험 점수는 최상이죠. 잘 살았어요. 시험을 보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어딨나 찾았어요. 그분이 작사에 대령으로 진급해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공군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항공사고 조사 전문가였어요. 몰랐죠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당시에 진급을 해서 공군 작전사령부의 사령관 밑에 보좌관으로 있었던 거예요. 찾아가서 당돌하게 그때 제 나이가 28살 전화를 드리고 격려를 드리고 박 대령님 잘 지내셨습니까? 일이 2차에 찾아서 제가 이거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저한테 한 약속 지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 이게 어떤 자리인지 알지? 그러면 잘합니다. 그래 안 될 수도 있는 거 알지? 합니다. 만약에 돼도 내가 보낸 거 아니야. 만약에 돼도 그러니 나한테 감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저 시험에 합격해요. 공군 역사상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에 가서 6개월 동안 공군 지휘관 참모 과정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상도 받아와요. 공군 역사상 처음이에요. 공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잘 지내서. 이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제가 기버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근데 기버가 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버 있으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나는 기버다. 난 기버다. 남을 돕는 게 나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기버들은 굉장히 큰 단점을 갖고 있어요. 저 심리학자도 그 얘기를 해요. 기버는 성공하기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기버는 늘 이용당하고 늘 과로하고 그 부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버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년 동안 공군에서 복무하면서 저는 제 생각에는 보통 3인분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3인분.
조종사로서, 작전장교로서, 그 다음에 장군님을 보좌하는 비서로서 같이 했어요. 마지막 2회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넘어져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그때는 몰랐어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남들을 도와주는 거에 한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군에서 탈직을 해서 제가 전역을 해요. 모든 걸 끊고. 어제 저녁에 제가 모셨던 선배가 장군으로 계시다가 저녁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얘기지만 야, 너 남았으면 너 장군이었어. 지난 얘기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 때 지금 알고 있는 걸 알았더라면 사실은 제가 장군이 됐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운은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미라클의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공군에 한 것도 미라클, 그 다음에 외국 여행 갔던 것도 그렇고, 제가 그 다음에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대한항공에서 사무실에 주로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공군에서 했던 일들. 제가 제 특기가 신문이잖아요. 타이핑 치고 입력하고. 그래서 매뉴얼을 만드는 규정을 담당하는 규정 담당관으로 2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제 버릴 수 없는 특성이 나온 거예요. 남 도와주는 거. 역시 또 대한항공에서 그 사무실에 있으면서 3인분의 몫을 해요. 제 일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우면 다 도와주는 거. 번역, 통역 다 도와주는 거. 즐거웠어요. 남들 도와준다는 게. 근데 대한항공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기장이 500명이 있고 전체 조종사 중에 500명들한테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중요한 공지사항이 그날 바로바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는 내 동료인데 외국인일지언정 내 동료인데 저 사람의 비행 안전이 회사의 안전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한테 공지가 되고 안 보내주냐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내 업무 외에 각 소에 기종별로 다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외국인한테 보내는 공지사항이 그날 급한 게 있는데 안 된다면 번역하는 담당 부서가 퇴근을 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보내드렸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거 무조건 제가 2시간 안에 보내드릴게요. 그 일을 제가 2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을 나왔는데 어느 날 그 A330 기종의 제일 높으신 선배님이 기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육군 소령처럼 야, 정 기장 저보다 나이가 20살이지만 정 기장 그럼 고마웠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우리들 각 소의 소장들이 모여가지고 토의를 했는데 자네를 회장님 표창을 넣기로 했어. 이번에 가을에 전사의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표창, 회장님 표창이 5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자네한테 줄게. 표창을 받고 그 표창을 받고 제가 6개월 만에 회사를 떠나요.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죠. 미쳤다. 아니, 그룹 회장님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옮긴 회사가 지금 에미레이트예요. 옮기려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이 회사에서 커서 나중에 칩 파일럿이 되고 상무가 되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베너핏과 이 에미레이트를 옮겼을 때 받는 베너핏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에미레이트 항공은 그다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의 교육비를 국제학교를 다 보장해줘요. 무료로. 집을 줘요. 100평 정도 되는 빌라를 줘요. 아침에 쇼퍼 서비스를 해주고 비행이 끝나면 집에 가져가줘요. 그 당시에 저는 김포에 살았어요. 김포 그 당시에. 인천공항까지 출근하려면 1시간 반이 걸려요. 비 맞으면서 가방을 끌고.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외국인 기장들이 저한테 가라.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를 알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을 받은 분도 많고 도와줄게. 가.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저는 제가 나중에 합격했을 때 제가 능력이 좋아서 합격한 줄 알았어요. 정말로. 영어를 제가 했잖아요. 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영어를 제일 잘했다. 공군에서 인정받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영어 제일 잘했으니까 당연히 에미레이트는 나를 어서 오십시오 하고 뽑을 줄 알았는데 시험을 가보니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에미레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들, 기장들 중에 50%는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대부분이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영국 영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달라요.
제 영어는 미국 영어고 캐나다 영어란 말이에요. 영국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금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하고도 나는 내가 잘나서 합격한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나서 합격한 게 아니더라. 왜 합격했는지 보면 첫째, 회장 표창. 대한항공이란 거대 회사의 회장이 표창할 정도면 이놈은 검증이 된 놈이잖아요. 얘가 영어를 잘 못해도. 둘째, 제가 그 회사로 옮길 때 저한테 추천서를 써준 외국인 기장이 4명이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각각 4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이르는 추천서를 써서 다 붙였어요. 이렇게. 전후무한 거예요. 전후무한 거예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에미레이트에서 기장을 달기까지 5년이 걸렸는데 저는 사실 제가 기장 못 달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회화를 할 때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인 교수님하고 회화를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영국인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국인이 있고 내가 하나 들어가서 그 사이에서 회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영어를 얘기할 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전 제가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장 간신히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 회사에 합격한 거는 내 실력을 합격한 게 아니야. 누군가 날 도와줘서 합격한 거예요. 외국인 교수님, 외국인 기자님들 도와준 거고, 그 다음에 소에 있던 그 소장님들 도와서 회장 표창을 받은 거예요. 외국인 기자들이 왜 도와줬을까요? 왜 정의용이라는 사람을 에미레이트로 가지고 그렇게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4페이지, 5페이지의 추천서를 써줬을까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했잖아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공지가 나올 때 밤에서도 11시, 12시에도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그 다음에 공지를 해주도록 도왔잖아요. 제가 그거를 과시하지 않았어도 그들 사이에서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와준 거예요. 이게 기보의 장점이에요. 기보는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나면 그게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의 미라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저도 너무 인생이 잘 풀려서 살다 보니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나한테 벌어지는 건지 해서 참 생각을 많이 했던 거 오랫동안. 왜 나일까? 왜 나한테 이런 행운이 계속적으로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굉장히 큰 우울증에 빠졌어요. 한 달 정도. 그때 외국인 교수 조교를 할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래는 불확실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고민을 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제가 고민하면서 제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 신자는 아니지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됩니까? 제가 왜 성공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 삶을, 이렇게 힘든 삶을 유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놈아, 난 너한테 노력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너 성공하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어. 지금 그건 네가 원하는 거잖아. 네가 성공하고 싶고 네가 살아야 될 이유를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왜 살아야 되고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너한테 알려줄게. 잘 들어봐. 세상에 참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들 뒤에서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가지고 너의 윗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떤 기분이 드니? 만약 그 자리를 네가 성공을 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을 위해서 베푼다면 보람 있는 거 아닐까? 그게 너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될까? 그리고 너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되면 안 될까? 맞는 거예요. 맞구나. 내가 성공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베풀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올라간다면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 나는 원래 기부라고 했잖아요. 너 크게 할 수 있어. 그 마음을 먹은 다음부터는 갈등하지 않았어요. 공부할 때 잠시 라인에서 벗어나지언정 오래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왜? 정당성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공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그 다음에 어떤 성취를 이룰 때 그 정당성을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내 능력에 벗어난 하나님의 도움,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내 위치에 갔을 때 베풀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능력에 벗어나는 어떤 성취를 이룬다면 그 값만큼 이 세상에 돌려줄게요. 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도와주세요. 정말로 도와주세요. 이거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능력이 100이라면 주위에서 여러분들한테 100, 200, 300을 줘요. 그게 저한테 이루어진 일이에요. 제가 남을 먼저 도왔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베푼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거 연습했은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영어를 좋아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영어가 좋았어요. 영어만 공부했고, 근데 이 영어가 기부의 가장 단점이 뭐라고 했어요? 남들을 위해서 계속 희생하다 보니까 호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 쟤는 늘 도와줘. 그냥 영어로는 take it granted 하는 거야. 쟤는 원래 그래.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게. 이런 거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는 뭐냐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감사해요. 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는 열의 한두는 나중에 페이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야 정대희, 너가 이거 번역하면 10분이면 되잖아. 내가 이거 하려면 2시간 걸려. 도와줘. 그런다고. 그러면서 도움을 받아 가요. 저는 10분 동안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갔을 때 아싸 나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었어 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열에 9명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밥을 얻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잊혀서 가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나는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면서 영어 실력이 늘었어. 대학 때 대학 교수님이 당신의 영어 실력은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되라고 규정을 했는데, 군대를 제대할 무렵에 제가 토익 시험을 봤는데 처음 본 거예요. 처음으로 토익 시험 본 거예요. 군대 10년을 보내고 토익 시험 봤는데 900점이 넘게 나와요. 공부 안 했어요.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면서 조종사들은 영어 시험을 보는데, 그 당시에 벌리츠라고 해서 레벨을 좀 12, 11, 11이 아마 네이티브고 10도 네이티브, 9가 준 네이티브에서 4만 받으면 조종사로 되는 거예요. 제가 시험을 봤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레벨 9이 나왔어요. 준 네이티브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는 저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처음부터. 사무실로 불렀던 이유도 그렇고. 이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남들 도와주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 대학 때 배운 것도 컸지만 군대에서 남들 도와주면서 배운 거 엄청 늘었어요. 그 일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지금 에미레이트 항공까지 온 거예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주면 다 여러분 거예요. 다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막 찾아다녔어요. 그 소장님한테 찾아가지고 일거리 없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 일이 계속 되어온 게 저의 삶이었어요. 세 번째는 제가 봤던 거.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눈을 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남들이 알아요. 남들이 바로 알아요. 눈이 탁해요.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부정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옆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든 와이프를 구하든 남편을 구하든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든. 내 눈에 사랑이 가득하면 여러분들은 1000%, 2000%의 가능성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눈에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저는 부기장하고 비행하면 부기장 정말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이 부기장이 마음에 안 들면 얘한테 어떤 조언을 하기 전에 제 스스로 얘기를 해요. 이놈 얼굴에 이쁜 구석이 한 군데는 있을 거야. 한참을 쳐다봐요. 얘 눈썹이 이쁘다. 눈썹을 봐요. 눈썹을 크게 봐요. 눈썹 되게 예쁘네 이놈. 그리고 나서 그 눈으로, 사랑이 다시 가득해진 눈으로 얘한테 얘기해요. 야, 너 눈썹 되게 이뻐. 너 그거 알아? 그러면 이 친구 얼굴이 환하게 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야, 너 아까 이거 했던 조작 있잖아. 내가 정말로 진심을 얘기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받아들여.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조언을 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해. 하지 말아요. 그래서 처음 비행할 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으면, 부기장이 있으면
지금 부장님 나이가 30, 40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딱 보다가 그 다음부터 이 얼굴을 계속 바라봐요. 이쁜 구석을 찾으려고.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조언이 통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근본은 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손 안 들잖아요. 날 사랑한다. 번쩍 들어도 돼요. 날 사랑한다. 날 사랑한다. 엄청난 힘이에요. 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다음 걸 모두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제가 증명해 보여요.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거 힘들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사랑하면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왜 내가 사랑하는지? 저도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참 갈등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강화도를 많이 걸었어요. 저쪽에 강화도. 밤에 12시에 차를 타고 가서 강화도 해안도를 4시간을 걸었어요. 나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 내가 누군지를. 밤에 강화도 해안도를 깜깜한 데 걸으면 갑자기 옆에서 부석 하고 소리가 나요. 그때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도망쳐. 도망쳐. 짐승일지 몰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나의 세포, 장기, 눈, 코, 입들이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걱정하고 사랑하는 건 나. 그 이상 증명이 필요하지 않잖아. 아,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 이 모든 거에 순리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걸 깨닫고 나서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헛짓을 하든 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 간에 뒤를 바라볼 때 내 어깨를 조립해서 이해해. 톡톡톡. 넌 잘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만큼 살아왔으면 충분해. 너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톡톡톡.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다 내게 돼요. 누군가 불교에서 깨달음을 얘기하고 누군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한다면 이 마음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기장이 나이 쉬운 셋에 16,000시간의 비행시간이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조그마한 항공사의 기장들이 5,000시간의 기장이 돼요. 그분들의 3배의 비행시간을 안전하게 끌고 온 거예요. 누구든지 보면 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아,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노하우가 있어라고 얘기할 텐데 저라고 제가 고민이 없겠어요. 무수히 많은 갈등이 생기고 계속 벌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냐면 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나한테 하나님 저로 알게 하소서라고 그냥 기도해요. 그리고 놔버려요. 정말 놔버려요.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한테 저로 알게 하소서. 나 모르겠어요. 이 이후에 벌어지는 거는 하나님 나 안 알려줘서 내가 모르는 거니까 안 할 거예요.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줘. 그게 어떻게 알려주냐면 어느 순간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거나 책을 통해서 오거나 신문을 보고서 오거나 아이디어가 팍 들어와요. 그러면 일이 뚫려요. 정말로. 정말로. 이거는 제가 인생을 통틀어서 계속 살면서 늘 느꼈던 거예요. 뭘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내가 결정한 거예요. 저기 이 길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나 모르겠어요. 어느 길인지 모르겠고 정말 그냥 다 오픈된 상태에서 하나님 저로 알게 하소서. 그러면 할지 말지 갈지 말지 중단할지 다르게 갈지를 알려주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거 말고도 선물 많아요. 질문을 제가 생각했던 꼭 대답하고 싶었던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을 해주신 분들은 제가 선물을 드리니까 지금 48분이고 계획된 시간은 앞으로 약 40분 정도 있어요. 충분한 시간이고 전 정말 여러분들이 저한테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자신이에요. 저 좋은 사람이에요.